바리케이트를 쳐야 합니다. 언론 양심의 역사를 이어갈 언론의 바리케이트를 칠 때다. YTN 해직 기자 노정면의 뉴스바. 청취자 여러분, 201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매일 아침 여러분들이 그리 안녕하지 않은 줄 알면서도 안녕하시냐는 인사를 습관처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만큼은 이런 인사도 드리기 어렵습니다. 오늘 새벽 2014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 전에는 국정원 개혁특위에서 여야 합의 소식이 들려왔고, 그보다 전에는 철도노조 파업이 철회됐습니다. 얼핏 뭔가 복잡하게 꼬였던 일들이 풀리고 정리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오후 서울역 고가차도에서 한 남성이 자신의 몸에 신어를 뿌리고 불을 붙였습니다. 심한 화상으로 의식이 혼미하고 매우 위중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는 박근혜 사퇴, 특검 실시라고 적힌 현수막을 펼친 뒤 불을 당겼습니다. 새해 첫 아침임에도 안녕하시냐는 인사조차 드릴 수 없는 이유입니다. 오늘 뉴스바가 마련한 새해 첫 뉴스 메뉴들 살펴보겠습니다. 정치권에서 지각 변동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6월 지방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이러한 흐름도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과 내란 음모 사건에 대한 재판 결과, 그리고 안철수 신당 등이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2014년 대한민국 정치를 전망해봅니다. 시사평론가 이강윤 씨 스튜디오로 초대했습니다. 올해 국제사회에서는 어떤 이슈들이 주목을 받을지, 그리고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는 어떤 상황들이 펼쳐질지 월드리뷰 시간에 황준호 기자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2014년 가보년의 첫 일출 시각은 7시 40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뜬다는 울산 간절곶 풍경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간절곶 가까이 사시는 국민TV 조합원을 1일 리포터로 섭외했습니다. 오늘 뉴스의 재구성에서는 뉴스보다 뉴스다운 연말 시상식 수상 소감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앱 스마트 보디가드. 스마트폰 왕따 문자 등 사이버 학교폭력이 6배 이상 늘었습니다. 학교폭력은 언제나 욕설, 모욕, 협박과 같은 폭력 문자를 동반합니다. 그런 학교폭력 문자만을 감지하여 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학교폭력 예방 전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먼저 무료 이용해보세요. 우리라이프 상조 홍대리입니다. 정치자와 국민TV 조합원의 성원에 힘입어 저희 사장님이 국민TV와 본격적인 업무 제휴를 하기로 하고 시원하게 쏘셨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는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TV와 함께하는 신뢰받는 상조회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최고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1600-3267, 1600-3267 국민TV와 함께하는 우리라이프 상조 홍대리였습니다. 개념상조 우리라이프 상조가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국민TV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제휴를 맺었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는 참다운 상조 서비스를 위해 바른 길만 가겠습니다. 지금 가입하시면 회원님이 납입하신 소중한 납입금의 10%를 매달 국민TV 발전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1600-3267 국민TV와 함께하는 우리라이프 상조입니다. 신동원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고혈압, 동맥 경화 등 윤류와 소금을 많이 먹는 폴란드인의 각종 성인병 극복을 위해서 폴란드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지정한 신비의 열매 아로니아. 건강한 변화를 원하신다면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진. 이제 대한민국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검색창에 평산네이처를 검색하세요. 문의는 1661-2087, 1661-2087. I love coffee, I love tea.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hungrycoffee.com.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네, 올해 첫 아침입니다. 신문들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김용민 PD와 함께 오늘 조간 신문들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새해에 국민TV 또 건설을 위해서 애쓰실 텐데 큰 성과가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자,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으로 촉발된 국회 차원의 첫 국정원 개혁 작업이 2013년의 마지막 날, 바로 어제 1차 성과물을 내놓았습니다. 자, 하지만 새해 예산안 처리와 연기하면서 배수진을 친 민주당도 예산안은 물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외국인 투자 촉진법 등 박근혜 대통령의 중점 과제를 해결하려고 타협안을 수용한 새누리당도 불만의 목소리가 큽니다. 더욱이 그 국정원의 국내 파트 개편과 대공수사권 없앨지 말지, 이런 것들 좀 더 근본적이고 민감한 쟁점들 2월 말까지 별도로 논의하도록 미뤄둔 상태입니다. 그 때문에 앞으로 2개월 동안 여당은 휴대전화 감청 허용 같은 기능 강화에, 야당은 국내 파트 폐지를 비롯한 기능 축소에 주력하면서 다시 한번 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에 그 처리한 개혁안을 보게 되면은 우선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은 국가정보원이 국가기관과 정당,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정보 수집 활동을 할 때 법률과 국정원 내부 규정에 위반하는 파견 및 상시 출입은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정치 개입 가능성을 줄여보겠다, 이런 겁니다. 핵심은 이거죠. 국정원의 대선 개입 통로였던 심리전 업무와 관련해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치 관여 행위를 처벌한다는 내용을 국가정보원법에 명문화하기로 했습니다.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서 인터넷, 트위터 등에서 벌이는 정치 공작을 근절하겠다는 겁니다. 자, 뭐 어쨌든 이게 성과라면 성과일 텐데, 하지만 시민단체에서는 국회가 오히려 대국민 심리전을 합법화하는 길을 열어줬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나 국가보안법에 반대하는 이들을 종북 세력으로 몰아가는 대국민 심리전은 현행 국정원법에서 정치 관여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자, 사실 뭐 국정원법이 없어서 국정원 직원들이 선거 개입했습니까? 처벌 규정이 없어서 국정원 직원들이 선거 개입했습니까? 자, 뭐 처벌 강화, 이게 진전이라면 진전인데 근본적인 차단에는 한계를 보인 그런 개혁안이다, 이렇게 한겨레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3면의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자, 여야가 국정원 개혁안을 우여곡절 끝에 통과시켰지만은 야권의 또 다른 핵심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특검 도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특검 도입을 요구하면서 어떤 분이 이 분신을 시도했는데요. 자, 특검 과연 도입할 수 있을 것인가? 시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안이 통과된 만큼 추후 논의한다는 앞서의 그 합의에 따라서 특검을 논의할 차례다 라면서 특검 논의하자, 이러고 있는 태세입니다. 자, 하지만 새누리당은 추후 논의가 이제 합의된 내용 아닙니까? 예. 이 추후 논의를 다르게 해석합니다. 사실상 특검을 도입하지 않거나 사법적 판단을 우리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도입할지 말지, 이걸 재논의하자는 뜻입니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재판 결과 나올 때까지 그냥 세월아 내월아 하면서 기다리자, 이런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특검 도입 안 하겠다는 말이죠. 네,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정원 개혁 특위에서의 합의를 성과라고 주장하고 싶겠지만, 예, 큰 흐름에서 보면 말이에요. 예, 지난 사자회담에서 사자협상에서 국정원 개혁 특위에 합의하고 특검은 유보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국정원 개혁 특위를 사실상 예산안과 연계해서 관철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네, 예산안과 연계하는 것이 지금 국내 정치 현안 어떤 것과 연계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수단이거든요. 야당 그럼요. 입장에서 보면은. 예, 특검을 만약에 연계했다면 네. 관철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직을 걸고 반드시 특검을 관철하겠다,
이랬던 김한길 민주당 대표 아닙니까? 근데 또 국정원 특위 이거 하나 합의해주면서 특검을 사실상 양보했습니다. 안 하기로. 그렇게 보는 시각이 유력합니다. 어떤 민주당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한길 대표가 나쁜 사람은 아니다. 문제는 문전철이 미숙이다. 골문까지 갔다가 막판에 똥포를 찬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안 하기로 했다고 하면 김한길 대표나 뭐 민주당이 네. 억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네. 안 하기로 한 건 아니니까. 그런데 향후 정치 환경을 봐도 이게 특검 도입이 쉽지 않다는 게 경향신문의 시각입니다. 네. 일단 1월은 여야 의원들이 각종 시찰 명목으로 일제히 외유를 떠나는 사실상의 정치 방학입니다. 1월 한 달 동안 주목할 만한 정치 일정이라고는 6월 지방선거, 그 게임의 롤을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 특위 정도인데요. 한 달 동안 특검 논쟁이 부각될 기회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2월부터는 여야 모두 지방선거 준비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 관계자조차 경향신문 기자한테 특검은 사실상 어려워진 것 아닌가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네. 스스로 정치 9단은 아니더라도 정치 5단쯤은 된다고 이렇게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김한길 대표가 이런 1월, 2월의 정치 일정을 모르고 그런 식으로 합의를 했을까? 애초에 의지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이런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국정원 개혁 특위가 사실상 뭐 합의했다고 했다가 갑자기 김한길 대표가 이 합의안 못 받는다 그랬잖아요. 예. 그것이 바로 정보기관원, 예. 그런 IO의 그 무슨 국회나 언론사 출입 문제를 법에 넣어야 된다. 예. 이것은 대통령과의 약속이었다. 이것조차도 안 하면 네. 그다음 대목이 중요합니다. 예. 특검 도입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걸고 투쟁하겠다. 이거 이제 역으로 얘기하면 네. 이거를 받아들여주면 사실 그 IO 문제는요. 예.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서는 지역 말단 중에 지역 그렇죠. 말단이었어요. 그거 자체가 뭐 중요하지 않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예. 그것도 하면 좋겠죠. 그러나 여러 가지 뭐 국내 파트 축소라든가 수사권 조정 문제라든가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비춰봤을 때 예. IO 문제는 지역 말단 중에 말단입니다. 그거를 협상이 교착된 상태에서 야당 대표가 전면에 내세워서 얘기하면서 예. 이것이 관철되지 않으면은 특검 도입을 위해서 모든 당력을 동원해서 투쟁하겠다. 예. 받아들여지면 안 하겠다는 뜻으로 그 문장은 해석이 됩니다. 물론 민주당 측 인사 원내대변인 그때 저희 방송 출연해서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네. 해석해 보면 네. 뭐 지금 말씀하신 향후 정치 일정 등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실질적인 판단의 잣대고요. 네. 특검이 물 건너 갔다라고 보는 것이 지금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타당한 분석이라고 보고요. 네. 이 분석이 틀렸다라는 것을 네.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이 확인시켜줘야 됩니다. IO 문제 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국정원이 국가기관과 정당, 언론사를 대상으로 정보 수집 활동을 하는 것 여기에 있어서 법률과 국정원 내부 규정에 위반하는 파견 및 상시 출입은 금지하는 것. 이거 뭐 별 중요한 내용은 아니거든요. 아니 들어와서 무슨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국정원 직원이 그냥 뭐 정보를 알아보러 들어오는 정도인데 이건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녀가 아버지한테 뭔가 저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구 조건을 내거는데 이런 거죠. 아버지 피아노를 달라고 하고 싶은데 아버지 이거 저 하모니카 안 사주시면 저 피아노 사달라고 할 겁니다. 이런 식의 그 논리와 뭐가 다른지. 예. 하여튼 IO 문제는 제가 왜 지역적인 문제라고 얘기하냐면 상시 출입 안 하고도 얼마든지 정보 수집할 길이 열렸거든요. 그럼요. 그건 국정원 개혁 문제 처음 터졌을 때 여권에서 마치 국정원 개혁의 전부인 것처럼 얘기했던 것이 바로 IO예요. 예. 그것을 이른바 국정원 셀프 개혁 안의 핵심 내용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 여권인데 결국은 그것이 막판 쟁점이었다? 네. 이건 좀 어떻게 보면 넌센스입니다. 길을 터주기 위해서 김한길 대표가 애를 쓴 거 아니냐. 여당의 길을 터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분석이 틀렸다라는 것을 김한길 대표가 그리고 민주당이 확인해 줘야 됩니다. 예. 어렵게 타협했지만 쫓기던 여당에게 시간만 벌어줬을 뿐 시조는 없다. 이런 지금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비단 이것뿐입니까? 철도 노조 파업을 풀기 위한 국회 내에 철도 발전 소위 구성, 이것도 결국 철도 민영화 저지라는 이런 구체적인 사전, 협약, 또 전제 이런 것이 없이 그냥 뭐 여권에게 시간만 벌어주는 그런 그 문제로 돼버린다면은 이거 정말 허당일 확률이 높은 거지요. 국정원 개혁 또 철도 노조 파업 철회 이 과정에서 과연 야당은 주도권을 주었는지 여권을 상대로 해서 최소한 신경전에서 승기를 잡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한겨레 사면에 관련 기사가 있는 건데요. 올해 국가빚이 500조가 넘을 것 같다는 내용입니다. 예. 새해 국가 채무가 큰 폭으로 늘어나서 처음으로 500조 원을 돌파할 전망이라는 내용인데요. 국민 혈세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국가 채무의 증가세가 만만치 않은 수준인 겁니다.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을 보면은 정부가 추산한 새해 국가 채무는 515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이 됐는데요. 정부는 사실 2017년까지 재정 수지의 균형 수준인 마이너스 0.4%까지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 이런 계획이었는데요. 하지만 미국이 뭐 더 이상 이제 현금 안 풀겠다. 게다가 또 지금 엔저 현상이 일고 있죠.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가 뭐 상당히 미비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나라 안팎의 리스크 때문에 균형 재정 달성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새해 국고채를 97조 9천억 원 규모로 발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한편 새해 적자성 국가 채무도 큰 폭으로 이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적자성 국가 채무가 채무에 맞대응하는 그런 자산이 존재하는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 발행과 달리 경기 부진으로 모자라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짊어진 그 빚을 말합니다. 자, 사실 한국의 국가 채무는 2012년 OECD 회원국 평균인 108.8%보다도 낮아서 건전한 수준인 것으로 이렇게 평가되고 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표면적입니다. 예산 정책처는 환율 리스크에 취약하고 통일을 준비해야 하는 한국 경제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시급하다. 이렇게 빚이 무한대로 늘어나는 이런 형국은 막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이 300조대 아닙니까? 근데 빚이 500조를 넘어선 형국입니다. 어쨌든 잘 모르는 분들이 봐도 이게 심상치 않다라는 것에 이견을 달 사람은 없어 보입니다. 자, 새해를 맞아서 각 신문들이 각종 여론조사를 짓는데요. 요게 주목되네요. 자, 국민들은 철도 파업의 핵심 쟁점인 민영화와 강력한 법 집행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을까? 그걸 떠나서요. 우선 공공부문의 경쟁체제 도입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일까? 70%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지지한다는 것이요. 20대 가장 여당에게 점수를 주지 않는 20대조차도 57%가 경쟁체제에 찬성한다. 동아일보는 이런 식으로 크게 다뤘는데요. 자, 그런데 민영화는 88%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대의 경우는 민영화를 88%가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경쟁체제가 곧 민영화로 이어지는 고속도로인데도 불구하고 경쟁체제는 찬성하고 민영화는 반대한다. 참 특이하네요. 자, 민영화와 경쟁체제 도입에 모두 찬성한다는 의견은 30.3%, 민영화는 반대하지만 경쟁체제 도입에는 찬성한다가 39.7%였습니다. 민영화와 경쟁체제 모두 반대한다는 의견은 22.7%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근한 70%가 민영화는 반대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예. 70%가 민영화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아일보 조사.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의 핵심은요. 예. 말장난하면 여론조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죠. 조선일보가 이른바 정부를 향해서 코치를 했잖아요. 예. 경쟁체제라는 말을 써라. 네. 민영화라는 프레임에 갇히지 마라. 네.
이게 이제 수치로 드러나는 거죠. 그런 말을 조선일보가 하니까 그날 바로 현우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영화라는 말을 쓰지 말라 이렇게 복창을 했습니다. 네, 경쟁력 강화, 경쟁체제 도입. 자, 오늘 그 여론조사 결과 중에서 가장 또 주목되는 것이 올 6월 4일에 그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지방선거 중에서도 제일 주목되는 것이 이 서울시장 가상 대결입니다. 뭐 거의 뭐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뭐가 비슷하냐? 박원순 시장은 누구와 붙어도 여권 주자를 이긴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근데 조선일보 6면에 실린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상당히 주목됩니다. 3자 대결 구도. 그러니까 박원순 민주당 후보 외에 새누리당 후보, 안철수 신당 후보 이렇게 3자 대결이 됐을 경우에는 어떠냐? 박원순 37.4, 새누리당 26.5, 안철수 신당 23.7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새누리 안철수 신당 뭐 사람이 아니라 이 당이 걸렸기 때문에 뭐 온전한 그런 3자 대결 구도에 의한 여론조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박원순 시장은 3자 대결 구도에서도 수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미디어 리서치가 지난 12월 28일부터 29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집전화와 휴대전화를 병행해서 RDD 방식으로 이번 조사를 했는데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 품격 대한민국. 오늘 그 중앙일보 1면에 이렇게 한가득 실렸습니다. 중앙일보의 새 캠페인이 품격 대한민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면에 401 중앙일보 고문에 칼럼이 실렸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불법 시위나 농성은 물론 이견이와 경찰관이 법 집행하다 폭행당하고 심지어 경찰서 안에서 술 취한 시민에게 폭행당해도 크게 놀라지 않는 사회에서 개인 상호간이나 국가에 대한 신뢰가 높을 수 없다. 국내 대목군들이 국내에서는 온갖 불법적 행위를 자행하다가도 해외에 나가서는 법과 질서에 순응하는 것을 보면 불법이 용납되는 우리 현실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경찰관이 폭행당해도 놀라지 않는 사회는 미래 없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자, 이 401 중앙일보 고문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1996년 8월에 전두환 비자금 사건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분입니다. 전두환 씨가 13대 대선을 앞둔 1987년 10월에 국세청장, 안기부장, 재무부 장관, 은행감독원장을 동원해서 대선 자금을 불법적으로 모금했지요. 이때 재무장관이 바로 401씨입니다. 이 사람은 고문이에요? 예, 중앙일보 고문입니다. 중앙일보에서 영입을 했습니다. 무역협회장 지냈죠? 네. MB정부 때. 장관이 불법적으로 대선 자금 모금하는 행위를 해도 놀라지 않는 사회는 미래가 없지요. 그 말을 하고 싶어서 이거 인용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그 중앙 매체, 그 중요한 신문사, 스스로는 중요한 신문이라고 생각하겠죠. 예. 그 신문사에 고문을 맡고 있는 것에 놀라지 않으면 우리 언론 환경의 변화와 발전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니, 중앙일보에서 이런 사람한테 왜 고문을 시켜주죠? 회장님하고 뭐 친소 관계가 있으신가요? 모르겠습니다. 그는. 예. 자, 한국일보 칼럼을 보겠습니다. 이희정 사회부장의 칼럼인데요. 답답하고 우려스러운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 인식이다. 김무성 의원이 마쿠 협상 과정에서 청와대와도 협의했음을 내비쳤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쏟아내는 철도 노조 관련한 말들에서는 대화와 타협의 의지를 전혀 읽을 수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SNS 등을 통해 퍼져나가는 잘못된 유언 비어를 바로잡지 않으면 개혁의 근본 취지는 어디로 가버리고 국민 혼란만 가중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 철도, 의료, 가스 등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적잖은 국민들의 우려를 단칼에 유언 비어로 규정한 것이다. 사실 그게 괴담이 맞다면
괴담들이 기생하는 숙주는 그 효과를 납득하기 어려운 어설픈 정책을 충분한 논의도 설득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온 정부의 독불장군식 태도다. 박근혜 대통령이 들고 나온 인류국민 인류국가론도 뜬금없다.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기본 질서를 강조한 것은 언뜻 들으면 도덕 교과서 같은 이야기지만 국민을 경청과 설득의 대상이 아닌 훈계와 평가의 대상으로 모는 듯해서 못내 불편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인류와 1등은 비슷해 보여도 엄연히 다르다. 1등은 남을 이겨서 순위에서 최고가 되는 것이지만 인류는 최고의 품격과 질을 갖추는 것이다. 라고 했다. 좋은 말이다. 그런데 자랑스러운 불통을 외치는 청와대와 정부가 먼저 새겨야 할 말이 아닐까? 인류 국민, 인류 국가를 바란다면 스스로 인류 정치를 보여줘야 한다. 새해에는 법과 원칙으로 포장한 일방 통행을 멈추고 제발 정치를 하라. 인류 정치의 품격과 질을 보여달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2014년도 키워드는 품격입니까? 뭐 여기저기서 품격 소리가 나오네요. 박근혜가 품격 얘기하니까 중앙일보가 바로 품격 대한민국 이렇게 새 뭡니까 이 새해 표로 네. 슬로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의 그 신년사가 어제 나왔는데요. 올해도 2014년도 비정상의 정상화를 도모하겠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네. 예. 제가 페이스북에다 비정상의 정상화, 정상이 아닌 사람이 정상이 된 그런 작년 대선 결과가 떠올랐다 이런 식으로 그랬었습니다. 비정상의 정상화. 우리 노중면 이 단장과 함께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 아주 뭐랄까요 언어 유희가 늘었습니다. 말장난이 조금 늦었나요? 예. 자,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채택률이 대단히 저조하다. 어제 이 시간을 통해 보도를 했는데 네. 채택한 학교가 그래도 좀 있다는 거죠. 어느 학교인가 봤더니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이 명예이사장으로 있는 현대학원 소속 고등학교에서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채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역사 왜곡, 오류 논란, 수백 건에 이르는 오류, 심지어 수정 작업을 거쳤다고 한 교과서에서조차 수백 건에 이르는 오류와 왜곡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학교에서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했다는 거지요. 이와 관련해 전규조 울산지부장은 울산에 있는 현대학원 고등학교 3곳 중에 현대고등학교가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했다. 청운고와 현대공고 등 나머지 2개 학교에서는 교장이 역사교사들에게 교학서를 채택해서 학교 운영위원회에 올려달라고 부탁했다는 말을 들었다. 교사들이 반대하니까 원래 1학년 과정에서 배울 예정이던 한국사를 2학년으로 올려 교과서 채택을 내년으로 미룬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이 말이죠. 올해 이 수능시험을 토대로 교학사 교과서를 배운 학생이 만약 이 시험을 치를 경우에 어떻게 됐냐. 절반을 틀리는 걸로 나타났다. 이렇게 밝힌 바 있었죠. 네. 아니, 수능에서 틀린 답을 고를 가능성이 있는 그런 교과서를 왜 채택합니까? 이건 자해행위 아니고서야 과연 가능한 일인지 의문입니다. 자, 현재 파악 중인 교학사 교과서의 채택률은 대단히 미미해서 최종 채택률도 상당히 저조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자, 어떤 학교에서 채택을 했느냐? 대구 91개 고등학교 중에서 포산고등학교 한 곳이 채택을 했고요. 울산은 현대고, 부산은 2곳이 이제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4.3 사건 왜곡 기술로 논란을 빚은 제주도에서는 한 곳도 교학사 교과서를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은 어떠냐? 경기도는 확인된 436개 교 가운데 파주 운정고등학교, 수원 동원고등학교, 동우여고, 여주 제1고, 성남 영덕여고 등 5곳이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대전, 강원, 충북, 충남, 세종시는 현재 한 곳도 채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북에서는 좌사고인 전주 상산고가 교학사, 지학사 교과서를 함께 채택한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는데 한 과목의 교과서를 2개 채택한 경우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만 채택해도 됐는데. 전국에서 확인된 곳이 10곳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들 학교의 학부모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자, 김재철 전 MBC 사장. 이 사람 멋대로
법인카드 써가지고 논란이 됐었죠. MBC 노조가 그래서 작년 3월에 7억 원 정도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한 무용가에게 MBC가 주최하는 공연을 몰아준 혐의로 경찰에 고발을 했는데 검찰은 이 가운데 1,100여만 원만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 그리고 감사원법 위반 혐의만을 인정해서 약식 기소했습니다. 약식 기소. MBC 노조는 2년에 걸친 장기 수사에도 불구하고 김재철 전 사장 전행의 결과물을 1,100만 원밖에 밝히지 못한 것은 부실, 축소 수사다. 공영방송을 해치는 행태에 저항한 노조집행부는 그런데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기는 이런 검찰의 편향된 수사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약식 기소라 하면 재판까지 안 가도 될 수 있어. 재판까지 안 가도 됩니다. 본인이 선택하면은. 그러니까 벌금 내고 말면 끝나는 게 약식 기소 맞죠? 네, 맞습니다. 네. 만약 정현주 전 사장이 이런 배임 문제로 휘말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건 뭐 검찰 수사하기 전에 바로 그냥 여론에서 일단 사형 선고를 내리고 속칭 난리죠. 네. 실제로 날렸습니다. 네. 감사원 동원해서 조사하고 비리 혐의가 있다고 검찰에 고발하고 예. KBS 이사회에서 해임 건의를 하고 예. 대통령이 해임하고 네. 이게 60 때랑 똑같이 예. 진행이 됐었죠. 예. 네. 그러니까 이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 황현덕 부장검사 양심에 비추어 부끄럼 없는 약식 기소를 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다 나온 기사긴 합니다만은 국민참여재판 대상에서 선거법 위반을 뺄 모양입니다. 법무부가 말이죠. 예. 이미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자, 작년 10월 안도현 시인과 낙검수 패널들의 선거법 위반 사건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이 잇따라 무죄 판결을 내리니까 국민참여재판에 배심원단의 지역감정 혹은 정치적 견해가 반영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이렇게 계속 대두가 됐는데 자 이번 개정안은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게 경향신문의 시각입니다. 자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밝힌 말이 있네요. 선거법 사건은 검찰의 수사기소 단계부터 정치 편향적이라고 비판받은 사례가 많고 재판부도 거기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선거법 사건은 오히려 시민의 손에 맡겨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을 정치적 외풍에 약한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에 전속해서 맡기는 것은 국민주권주의와 민주주의 확대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예. 막간 퀴즈입니다.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새해 첫 일출을 볼 수 있는 울산 간절곶에는 어제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한 시민의 말입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다가오는 한 해도 잘 다가왔으면 하고 모두들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합니다. 문제 드립니다. 울산 간절곶 다음으로 해가 뜨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1번 부산 태종대, 2번 포항 호미곶, 3번 강릉 정동진, 4번 서울 남산. 답을 아시는 분은 정답과 함께 연락 가능한 이메일을 적어주세요. 세 분을 선정해 기념 음반을 보내드립니다. 네, 오늘 새해 첫 해가 뜨는 시각은 조금 전이었습니다. 7시 31분 23초였습니다. 지금 막 해가 뜬 울산 간절곶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출을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곳 울산 간절곶 인근에 사시는 국민TV 조합원 김형욱 씨를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김형욱 조합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어디에 계시죠? 지금 간절곶이 바라보이는 산 능선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 일출이 약 2, 3분 전에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는 시각으로는요. 예. 예, 일출 장면을 보셨습니까? 지금 시간은 그래 됐는지는 몰라도 지금 그 수평선 너머에 구름이
지금 피어 있어가지고. 예. 이쪽에서는 해가 지금 뜨는 걸 볼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러면 구름 위로 솟아오르지는 않았군요, 아직. 예, 아직까지 올라오진 않았습니다. 예. 구름이 그 수평선 가까이에만 끼어 있습니까? 아니면 전반적으로 끼어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많이 피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구름 사이로 빛은 좀 새 나오는지요? 아니면 뭐 구름이 두텁게 끼어 있으면 아직 안 보일 테고요. 예, 구름이 좀 두텁게 끼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해돋이 보려고 모여있는 인파들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거의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그럼 해마다 그런 곳이지요? 예, 해마다 그렇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우리 김영욱 조합원께서는 그곳에 사신 지가 오래되셨는지요? 아, 저는 작년에 이쪽으로 울산 시내에 거주하다가 작년에 귀촌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원래 서생면 분이시고요? 아니, 원래는 울산에서 태어났는데. 네. 이쪽으로 그냥 들어오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뭐 간절곶을 보고 가신 건 아니고요? 예, 그거는 보고 가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 간절곶 해돋이를 보려고 모인 분들은, 뭐, 단순히 일출이라는 장관을 보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새해를 맞아서 어떤 소망을 갖고 모이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렇죠. 네, 김영욱 조합원께서는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신지요? 저는 저희 가족들 한 해 건강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 네. 또, 그리고 아무런 시대에 시민들이 좀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다. 뭐 그런 소망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민들, 국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우리 김영욱 조합원께서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 언제 조합원이 되셨죠? 지금 제가 올 초에 상반기인가 확실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네. 저희 김영민 PD 말씀으로는 6월쯤에 가입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그러네요. 네. 예. 저희가 다 확인이 됩니다. 네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민들이 희망을 좀 더 갖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아져야 될 것이고요. 정치도 발전돼야 될 것이고 또 그 결과로 국민TV에서 전하는 뉴스들도 조금 더 밝아져야 되겠죠. 아, 예, 좀 활기찼으면 좋죠. 네, 그런 날을 당기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네. 어두운 소식, 권력을 감시하는 그런 좀 진지한 뉴스들 더 많이 보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아직 해가 안 보이나요? 예, 아직까지 아직까지 해는 안 보이는데 네. 구름 두껍게 낀 구름층 위로 좀 붉은 끼가 좀 보입니다. 그래요. 네. 지금 우리 사회상하고 좀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지금 제가 말씀만 들어도 그런 느낌이 드는데 네. 해가 보이지 않아도 해는 구름 뒤에 있는 거죠? 예, 구름 뒤에 있어도 해는 뜨니까요. 네, 그리고 구름은 언젠가 거칠 것이고 예. 네, 구름이 두터워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붉은 해의 기운이 반드시 구름을 뚫고 나올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네, 이른 맞습니다. 시각에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고요. 네. 네, 소망하신 대로 가족들 건강하시고 또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밝고 희망차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돌발 영상을 보실 때마다 그 뒤에 숨은 제작자가 궁금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돌발 영상 노종면 PD. 자, 국보 1호 숭례문의 붕괴 가능성이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을 좀 정리를 해주셔야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파 앵커 노종면입니다. 3년 5개월 만에 스튜디오 아닌 스튜디오에 앉아 카메라를 바라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해직 기자 노종면이 진행하는 노종면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노종면의 뉴스바는 매일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국민TV 라디오로 방송됩니다. Images showing 那鉴于当前叙利亚局势， 국제뉴스 한반도 정세를 한눈에 황준호의 월드 리뷰.
네, 지구촌과 한반도 정세에 관한 뉴스들 정리해보는 황준호의 월드 리뷰. 오늘부터는 황준호 기자가 외부 전문가로서가 아닌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의 뉴스 PD로서 이 시간을 진행하게 됩니다. 특히 오늘은 연초 특집으로 올해 주목할 만한 국제 뉴스들 그리고 한반도 정세에 관한 뉴스들 정리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황준호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자, 그럼 1월 1일이 되면 북한에서 신년사가 발표되지 않습니까? 예. 네, 아직 안 나왔나요? 예,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봐야 북한이 최소한 전반기에 어떻게 갈 수 있을지 예측할 수 있는데 네. 지금 이 시간까지 신년사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예상을 해보자면 김정은 유일 체제를 강화하자는 내용 그리고 인민경제 개선을 강조하는 내용 이런 것들이 신년사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정은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는 것은 아무래도 장성택 사형 후에 있을 수 있는 어떤 동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겠고요. 인민경제는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 북한이 힘을 쏟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장성택 남은 세력에 대한 숙청 작업 어떻게 될까요? 최근 한 열흘간에 걸쳐서 외국에 나가 있는 서너 명의 장성택 측근들을 불러들였다는 소식이 있는 걸 보면 측근들에 대한 조사와 또 처벌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파장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마무리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장성택의 측근으로 한때 처형설이 돌았던 리수용 노동당 부부장이 그저께 김정은 위원장의 시찰에 동행했다는 보도를 볼 때 고위급의 숙정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고위급 차원에서는 김정은에 대한 충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마무리하는 수순을 밟을 수도 있습니다. 네. 자, 북한이 남북 관계를 어떻게 이끌어갈 건지 예상할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 그 부분은 정말 예상하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보면 신년사에서 남북 관계를 강조한다거나 정상회담 이런 것까지 얘기했다가 한 달도 되지 않아서 남쪽에다가 험악한 말을 쏟아낸 적이 많았기 때문에 신년사의 문구를 가지고 예상하는 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작년을 거치면서 박근혜 정부가 자기들 북한의 대화 공세에도 잘 움직이지 않는다는 게 확인이 됐으니까 좀 시간을 두고 오바마 대통령의 3월 아시아 순방 같은 과정을 본 후에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남북 관계는 북한 입장뿐만 아니라 남측의 입장 함께 봐야 되는 거죠. 예. 네,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한 칼럼을 가지고 남측의 정책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새로운 남북 관계를 위한 여정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발표했는데 예. 올해 대북 정책을 알 수 있는 실마리는 사실 거의 없었고요. 대통령의 글을 통해서도 대북 정책을 잘 모르겠다는 그 사실 자체가 정부의 정책을 짐작할 수 있게 했습니다. 네. 작년에는 북한을 향한 특별한 정책이 있었다기보다는 완강한 태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작년에 했던 얘기를 칼럼에서 그대로 했으니까 올해 역시 북한의 움직임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기 힘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그래도 그 대북 정책의 방향이 전혀 제시되지 않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평화와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겠다라는 거였는데 안보를 튼튼히 하고 대화와 교류 협력을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는 대통령의 구상이라고 하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했고요. 또 세 번째는 북한의 비핵화를 통해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공동 발전을 추구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DMZ 세계 평화공원 사업이 신뢰 구축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끝을 맺었는데요. 이것도 사실 작년에 했던 얘기에서 하나도 변한 게 없었습니다. 네. 어떤 의미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을까요? 평화, 통일, 신뢰, 비핵화 이런 최종 목표만 제시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과 과정이 세세하게는 아니더라도 몇 가지가 나와 있어야 그거를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DMZ 평화공원이라는 비현실적인 정책 외에는 없었습니다. 비유하자면 좋은 대학에 가겠다고 하는 학생한테 너 어떻게 공부할래? 이렇게 물어보면은 답이 좋은 대학을 가겠습니다라고 계속 그런 답만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이 없는 정부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최종 목표만을 되풀이해서 말하는 건데요. 이명박 정부 같은 경우에도 북핵 그랜드 바겐이라거나 비핵 개방 3천 이런 최종 목표만 말하다가 끝났었습니다. 그거를 박근혜 정부도 지금 따라서 하고 있고 결국은 북한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남측이 움직이겠다는 건데 그거는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의 운명을 북한의 처분에 맡기는 것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올해 남북관계 변수 어떤 것들을 짚어볼 수 있을까요? 한미합동 군사훈련인 키리졸브 훈련 또 독수리 훈련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 3월에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게
확실시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특히 북한의 내부 상황도 있고 해서 작년보다 더 위험한 정세가 조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좀 긍정적인 변수라면 9월 19일에 시작되는 인천 아시안게임에 북한 선수단이 내려오는 건데요. 송영길 인천시장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6월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하면 인천시 차원에서라도 노력을 할 것 같은데 만약에 재선에 실패하면 그런 동력마저 없어져서 북한의 참가 자체가 불투명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개성공단은 작년에 엄청난 진통을 겪고 나서 다시 살아났으니까 최소한 현 상태로는 유지될 것 같고요. 금강산 관광은 특별한 계기가 없으면 재개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은 워낙 정세에 민감한 이슈라서 예상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예. 자, 동북아시아로 시야를 좀 넓혀보죠. 예. 아무래도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가 큰 이슈 아닐까요? 동맹국이 공격을 받으면 거기 같이 싸운다는 게 집단적 자위권인데요. 아베 일본 총리는 올 상반기 안에 집단적 자위권 행사 쪽으로 헌법 해석을 바꾸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단적 자위권이 행사가 되면 한반도 분쟁이 벌어질 경우에 일본군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또 한국군이 미일 두 나라의 군사협력의 하위 체계에 들어갈 소지도 있어서 우리로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이 일본을 밀어주고 있고 또 아베가 한국이라는 변수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어서 한국이 단독으로 이거를 막을 힘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과의 공조가 기묘한데 박근혜 정부의 성향으로 볼 때 좀 그러기도 쉽지 않을 거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힘 한 번 못 쓰고 아베의 뜻대로 흘러갈 공산도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정부 대응, 뭐라고 할까, 최선의 대응이라고 해야 할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가장 이상적으로 얘기하자면 아베가 집단적 자위권을 주장하는 명분 중에 큰 게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니까 남북 관계를 좋게 만들어서 북한의 위협을 줄이면은 그런 일본의 명분을 뺏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하고 협력하고 또 대미국 외교를 열심히 하면 되는데 이 세 가지 다 박근혜 정부한테는 조금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자면 일본의 헌법 해석 변경을 최대한 방해하고 또 지연시키고 그래도 해석을 바꾸겠다면 한반도 진입은 없다라는 일본군의 한반도 진입은 없다라는 약속을 명문화하는 것 이거를 목표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중국의 움직임은 어떻겠습니까? 중국은 일단 공격과 수비를 배합하는 움직임을 보일 걸로 전망됩니다. 공격이라고 하면 작년에 방공 식별구역을 선포했듯이 미국이 만들어놨고 이제는 일본한테 어느 정도 역할을 맡기려고 하는 이 동북아 질서 이거를 바꾸는 시도를 중국이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수비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동북아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국제적인 여론전을 하는 건데요. 아베 야스쿠니 신사 참배 지난주에 있었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계기로 해서 여론전에 중국이 시동을 건 모습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성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일본을 압박하는 카드도 있을 텐데요. 2010년에 중일 영토 분쟁이 있을 때 히토류라는 물질을 일본에 수출하지 못하게 하면서 일본에 무릎을 꿇린 적이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또 다른 버전의 경제적 압박 카드를 내놓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미국의 움직임 중요한 변수 아니겠습니까? 예.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 전략 계속 유지하겠는지요? 예,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얘기하면 중동에 쏠렸던 관심과 자원을 아시아로 돌려서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건데요. 네. 일정으로만 보자면 2014년 올해는 준비 기간의 마지막 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2월에 아프가니스탄의 미군을 다 철수하기로 했는데 그게 계획대로 돼야지 그다음부터 본격적인 아시아 행보랄까요? 이런 걸 할 수 있으니까 2015년 이후를 준비하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그렇더라도 올해 역시 그냥 보내지는 않을 텐데요. 오바마 대통령의 3월 아시아 순방이 분수령입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하고 이런 변화된 상황에 따라서 조율을 다시 할 건데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일본한테 역할을 주기보다 그냥 미국이 계속 해왔던 대로 역할을 해달라 이런 요청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일본이라는 대리인보다는 미국이라는 본당이랄까요? 그런 것을 상대하는 게 중국으로서 오히려 편하고요. 또 동북아 상황을 미국하고 중국이 직접 관리한다면 미국이 하는 어떤 중국 견제의 예봉을 꺾기가 더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미국의 최대 채권자라는 점, 또 중국이 아직은 미국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꿀 의사와 능력이 없다는 점, 이런 것들도 중국이 미중 협력 체제를 선호하는 이유입니다. 네. 자, 미국 안으로 들어가 보죠. 예. 우선 최근에 있었던 양적 완화 축소 문제, 이게 언뜻 떠오릅니다.
얼마 전에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준이 양적 완화 축소에 시동을 걸었는데요. 올해 1년에 걸쳐서 한 12개월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이걸 줄이면서 연준이 채권을 사들여서 돈을 푸는 양적 완화를 연말까지 끝낸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 푸는 걸 줄이면 아시아로 왔던 달러가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서 인도나 인도네시아, 터키 이런 나라들의 경제가 요동칠 텐데요. 경제적인 여력이 있는 중국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자, 2기 오바마 정부 2014년이 2년 차죠? 예. 연말에 그럼 중간 선거가 있겠네요? 11월에 하원 의원 전체 그리고 상원 의원의 3분의 1을 뽑는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현재 상원은 오바마의 민주당이 다수당인데 중간 선거 후에도 그런 상황이 변하지 않을 것 같고요. 또 하원도 민주당이 17석을 더 얻으면 다수당이 되는데 현재 지역구 판세상 아직까지는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경기 상황 그리고 이민법 개혁 이 두 가지가 선거의 가장 큰 쟁점이고 예. 또 대외 정책으로는 유일하게 하나 있는 게 이란과의 핵 협상 이게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중간 선거를 해도 상원 민주당, 하원 공화당 이 판세가 안 바뀌면 오바마 대통령은 남은 2년을 레임덕으로 보내게 될 텐데요. 그렇게 보면 오바마가 대통령으로서 뭔가를 할 수 있는 마지막 해가 또 바로 올해 2014년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선거들 좀 예. 짚어보도록 하죠. 선거 일정 굉장히 많은데요. 예. 우선 유럽연합 EU가 5월에 유럽 의회 선거를 치릅니다. 가장 주목되는 점은 역시 구구파 정당들의 성적표인데요. 금융위기 이후에 경기 침체, 또 실업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극우 정당들이 약진하고 있는 상황 이렇기 때문에 유럽의회 선거에서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올 거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네. 프랑스의 극우당인 국민전선하고 네덜란드의 자유당이 선거 연대를 이미 선언했는데요. 유럽의회 766석 중에서 7개국 25명의 의원을 당선시켜서 교섭단체를 만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랑스와 네덜란드 말고 다른 나라의 극우 정당들도 거기에 가세할 테니까 기록적인 지지율을 보일 거다라고 예상한 미국 언론도 있었습니다. 올해 스코틀랜드하고 스위스에서도 국민투표를 한다고 하던데요. 예. 뭘 결정하는 선거입니까? 스코틀랜드에서는 9월 18일에 영국 유나이티드 킹덤에서 분리독립을 해서 별도의 국가로 갈지를 묻는 주민투표가 있습니다. 네. 스코틀랜드 자치정부의 여당인 스코틀랜드 국민당이 독립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부결될 거라고 단언했습니다. 여론조사를 해보면 분리독립에 반대하는 의견이 높고 또 독립을 하면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세금 부담이 늘고 경제가 안 좋아질 거다 이런 식의 여론전을 영국 중앙정부 또 영국 중앙정치권에서 굉장히 강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먹히고 있습니다. 또 스위스에서는 모든 국민들한테 월 2,800달러 우리 돈으로 한 300만 원 정도 조금 못 미치는 돈을 그냥 주는 생활임금에 관한 국민투표가 아직 날짜는 안 정해졌지만 올해 실시될 예정입니다. 생활임금 혹은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스위스에서 어떻게 관철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월 300만 원 정도를 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냥? 예, 네. 그냥 주는 겁니다. 자, 그 이외에는 어떤 선거가 있습니까? 아프가니스탄에서는 4월에 치러지는 대선이 중요한데요. 현 카르자이 대통령은 연임 제한에 걸려서 못 나오는데 12월 미군 철수 후에 아프간의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이 과연 정권을 잡을 수 있을지가 중요합니다. 탈레반의 영향력이 여전히 높은 지역이 많기 때문에 장악력이 높은 세력이 안 나타날 거라는 어두운 전망이 현재까지는 우세합니다. 네. 그리고 태국의 2월 총선도 중요한 분수령인데요. 반정부 시위로 의회를 조기에 해산했는데 반정부 시위를 한 쪽에서 선거를 하면은 자기들이 어차피 질 거기 때문에 어떤 명분을 잡아서 선거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태국의 전국 혼란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브라질에서는 10월에 대선이 있는데 룰라의 후계자 호세프가 재선에 도전합니다. 룰라가 호세프한테 어떤 도움을 줄지 그리고 브라질 월드컵의 성과가 대선에 어떻게 반영될지 이런 것들이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브라질 월드컵 말씀을 하신 김에요. 예. 국제적인 이벤트에 대해서도 좀 여쭙겠습니다. 예, 2월에 러시아 소치에서 동계올림픽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슬람 반군들이 올림픽 저지를 선언하고 지난주에는 2차례 테러까지 있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푸틴 대통령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6월에는 브라질 월드컵이 있고요. 9월에는 인천 아시안게임이 열립니다. 그리고 정치 이벤트로 중요한 거는 1월 22일에 열리는 시리아 평화회담인데요. 시리아 내전을 끝내기 위해서 이해 당사국들이 스위스 제네바에 모여서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네.
자, 우리 황준호 기자께 한 가지만 이 뉴스와는 별도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뉴스를 다루는 국제 뉴스 전문가로서 새해 소망 어떤 게 있습니까? 뭐 시리아 내전도 빨리 끝나야 되겠고 또 남수단 내전 같은 아프간 분쟁도 아프리카 분쟁도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데요. 네. 뭐 소원, 기원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무엇보다 자연재해나 화재 뭐 이런 참사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작년에 필리핀 태풍이라든지 중국의 지진 또 방글라데시 의료공장 붕괴 이런 것들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습니다. 그렇게 영문도 모르고 어느 날 갑자기 비명 행사하는 그런 재난만큼을 얻기를 새해 첫날 기도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황준호 기자에게 바라는 바는 뭐 월드 리뷰 순서도 더욱 알차게 지금처럼 진행해 주시고요. 또 4월로 예정되어 있는 국민 TV 개국의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억에 남는 시상식 수상소감이 있으신가요?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지요. 배우 황정민 씨가 2005년 청룡영화제 나무주연상을 탔을 때 저한테도 이런 좋은 상이 오는군요. 솔직히 저는 항상 사람들한테 그래요. 일개 배우 나부랭이라고. 왜냐하면 60여 명 정도 되는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이렇게 멋진 밥상을 이렇게 차려놔요. 그건 저는 그냥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스포츠는 저한테 다 받아요. 그게 너무 죄송스러워요. 제가 한 거는 이 여자 보면 아마 여기 발가락 한 몇 개만 떼어가면 될 것 같아요. 스태프들한테 그리고 감독님한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이것도 기억에 남으시나요? 이명박 정권 임기 첫 해인 2008년 9월 한국방송대상에서 지역공로상을 수상한 부산 MBC 박명종 PD의 멘트입니다. 근데 세상 일이 자꾸 변하고 또 변합니다만은 재행무상이라고.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 정권이 방송을 탐하는 것은 변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냥하는 사람들이 그 개를 데리고 다닙니다. 근데 앞에 다니는 개는 달립니다. 그래서 달릴 주자에 개구자 써서 그 주구라고 합니다. 주구. 권력의 주구가 돼가지고 지금도 방송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그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의 날을 맞아서 그런 인간들이 좀 없고 방송인들이 자유롭게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하루속히 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2013 KBS 연기대상. 여기서 신인상을 수상한 배우 한주환의 소신 발언.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날은 아직 우리가 살지 않은 날들이다. 작가 귀여운 미소의 말을 절감하는 지금입니다. 공공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요즘 따라 더욱 애쓰고 계시는 아버지들 많이 계시는데 노동자 최상남역을 연기한 배우로서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힘내십시오. 이러다 시상식 없어질라. 노종면의 뉴스바와 함께하고 계신 현재 시각은 7시 58분입니다.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이 총 지출 기준 355조 8천억 원 규모로 확정됐습니다. 이는 지난 10월 국회에 제출된 357조 7천억 원보다 1조 9천억 원 정도 줄어든 것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는 어제 이 같은 규모로 조정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최연의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2015년 흑자 경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사장은 어제 서울중구 코레일 서울사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5년 부채 비율 절반 감축, 영업 흑자 원년 달성을 반드시 실천에 옮겨 국민께 성과로 보답하자며 전 임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다한다면 적자 공기업이라는 오명을 벗고 건강하고 튼튼한 코레일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최근 여기자와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 논란이 일고 있는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와 관련해 검찰 감찰본부에서 진상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황 장관은 어제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법무부가 검사 감싸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진상을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40대 남성이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하며 분신을 시도해 중태에 빠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 남성은 분신 직전 쇠사슬로 몸을 묶은 채로 시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박근혜 정부 집권 1년차의 대변인직을 마치고 잠시 쉼표를 찍으며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수들이 새해 바람을 담은 사자성어로 미망에서 돌아나와 깨달음을 얻자는 의미의 전미개호를 꼽았습니다. 교수신문은 전국의 교수 617명을 대상으로 새해 희망 사자성어를 설문조사한 결과 27%가 전미개호를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새해 첫날인 오늘 전국이 대체로 포근하겠습니다.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충북 북부 지역에는 낮부터 늦은 오후 사이에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시각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더불어 행복한 세상. 국민 TV. 공정한 시각, 따뜻한 관찰. YTN 해직 기자 노종면의 뉴스바. 이제는 초대석으로 함께합니다. (2013년) 이맘때만 하더라도 여권의 독주 또는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예상됐습니다. 그러나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이 하나둘 사실로 드러나고 다른 국가기관들의 대선 개입까지 불거지면서 박근혜 정부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2014년 새해가 밝았지만 2013년을 관통했던 이슈들은 여전합니다. 여기에 6월 지방선거가 맞물리면서 올해 상반기 정치권은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2014년 대한민국 정치권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정치평론가 이강윤 선생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치자 여러분 새해 복 듬뿍 받으시고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2014년 6월 지방선거 6월 4일이죠? 네네. 네, 올해 지방선거에서는 어떤 것들이 쟁점으로 부각될까요? 아무래도 정권 심판론이 제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것을 공격하는 측이나 또 수비해내야 하는 측이나 가장 현재까지의 정치 상황을 압축적으로 표현한다면 정권 심판론은 제기될 수밖에 없겠죠. 네. 참고로 오늘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만 박근혜 정부 첫 해인 작년을 잠깐 회고를 해서 압축을 해본다면 네. 저는 무엇보다도 불신의 상호 재생산이 끝없이 확대됐다. 그다음에 정부와 청와대 주도의 신이념 전쟁이 시작됐고 가속화되었다. 네. 탈종북 우리 아주 지겹게 들었지 않습니까? 예. 모든 것을 빨아들여 버렸고 그다음에 국정원과 검찰이 정치의 전면에 대두하면서 정치가 실종돼 버렸다. 그래서 역대 지금 김영삼 정부 이래로 5번째의 정부를 맡고 있는데 집권 첫 해로만 본다면 가장 최악의 정부였다. 그러니까 직선제사상 첫 과반 대통령이라는 숫자적으로 상당한 의미를 획득하고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정권 첫 해는 매우 저조한 그런 국정 운영이었다는 점이죠. 그래서 국민 분열은 고착화돼 버렸고 이 모든 것들을 어쨌거나 해소하고 넘어가는 게 항상 메인 이벤트인 선거인데 전국 단위. 네. 그런 점에서 정권 심판으로 응축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런 정치적인 이슈들과 또 다른 궤에서 새로운 정치 세력이 하나 또 출현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안철수 신당으로 불리는데. 네네. 어떻게 될까요? 당으로 출범을 할까요? 정식 창당, 그러니까 이른바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흔히 보아왔듯 현판식 걸고 커팅하고 네. 선관위에 등록하고 예. 박수치고 이것을 언제 할 것이냐는 약간 유동적이긴 합니다. 무엇보다도 어떤 사람들이 모여지느냐에 이제 우선 중요하겠고요. 네. 최악의 경우에는
뭐 안철수 구락부 또는 뭐 무소속 연합 이런 식으로 지방선거를 치를 수도 있다고는 봅니다. 그렇지만 네. 제 뭐 조심스럽게 예측을 한다면 조금 옹색한 감이 없지 않더라도 당 간판은 걸고 선거에 임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은 합니다. 그런데 지방선거의 특징이 대선과는 달리 각 지역별 정치적 정서가 조금 다르고 네. 이슈도 다르고 그래서 인물론이 조금 더 부각이 되죠. 네. 대선과는 양상이 많이 다르고요. 그다음에 한 250명의 지역구 의원을 뽑는 국회의원 선거와도 좀 다르단 말이죠. 그다음에 지자체장 선거 중에 몇몇 포스트 서울, 경기, 인천 뭐 이런 데는 바로 대권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함의를 갖는 곳이기 때문에 예. 대선과 국회의원 선거에 많은 점을 믹싱하고 있다. 자체만의 특성도 있지만 그런 점에서는 안철수 신당은 어떻게든 당 간판을 내거는 것이 중요하고 여기에서 어떤 성적표를 내느냐가 안철수 신당의 앞날을 결정짓지는 않지만 네. 2년 후에 총선이 또 한 번 있긴 하니까. 예. 그런데 초반 이미지 메이킹과 세를 몰아가는 과정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네. 그래서 개인 안철수와 안철수 신당은 엄연히 다른 거니까 그런 점에서는 관심이 모아지죠. 네. 옹색한 측면이 있더라도 당 간판은 내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네. 전망을 하셨는데 네. 옹색할 것이라고 보시는 건 어떤 의미죠? 아무래도요. 지금 안철수 현상 또는 안철수 신드롬을 넘어서서 이제는 그게 정치 세력화, 구조화 되어가는 길목에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갑자기 드러난 불과 한 2년 전만 해도 없었던 일인데 그럼 그걸 우리가 조금 과학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안철수에 대한 지지도는 미래 가치, 아직 미실현 이익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치인 거죠. 네. 지금 민주당에 얻고 있는 지지도나 박근혜 대통령이 뭐 국정 수행 지지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들은 현재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과 채점표라면 네. 안철수에 대한 거는 아직도 미래에 대한 기대가 많이 반영된 그래서 더 커나갈 수도 있고 오히려 거품이 끼어일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개인 안철수가 갖고 있는 장점과 촉망을 모으는 것 그다음에 도지사 후보들로 안철수 간판을 갈고 어떤 사람들이 나갈 것인가에서 오는 실망감 또는 플러스 신선감. 그런데 사실 새로운 인물을 그것도 지명도가 있는 그런 사람을 찾기란 대단히 어렵거든요. 네. 우리나라의 정치 그 등용 풀도 그렇고 인문의 과정도 그렇고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유명만 했지 온갖 때가 다 묻은 사람을 덕지덕지 묻은 사람을 데려올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다면 안철수 정치는 그야말로 격화되어 버릴 것이고 까고 보니까 매우 머릿속은 좋고 생각도 훌륭한데 아직 그 사람은 유명하진 않아요. 이른바 대중적 지명도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이른바 인물로 지명도를 몇 개월 안에 그렇게 쉽게 올리는 게 그렇게 또 쉬운 건 아니란 말이죠. 네. 그래서 저는 약간 옹색하지만이라는 물론 이제 안철수 의원 측에서 들으면 조금 불쾌할 수도 있는 말이긴 한데 그 형용사를 갖다 붙여본 겁니다. 네. 그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총선과도 다르고 대선과도 다르다. 이 부분을 제가 이해하기로는 네. 굳이 전국 단위의 모든 후보를 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선거적인 특징. 네. 그런 측면에서 이른바 전국 정당화를 굳이 하지 않고 네. 호남이라든가 수도권 이게 특별한 지역에 집중하는 네. 그런 차원에서 아주 넓은 후보를 많이 내는 예. 좀 뭐랄까 화려하고 진용을 갖춘 그런 것이 아닌 네. 선택해서 집중하는 형태여서 옹색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은 아니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셨고요. 모든 선거구에 후보를 내야 할 필요가 사실 있는 것도 아닙니다. 네. 냈다가 괜히 야권만 분열시켜서 어느 쪽만 좋은 일 시켰다는 그런 비난을 받으면서 당선이 못 될 가능성도 현실적으로 상당히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건 개도 구럭도 다 놓치는 것 아니겠어요? 네.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건 당연히 좋은데 정치적 함의나 상징성이 크고 강한 곳을 잡아야겠죠. 네. 그렇다고 보면 당연히 서울 수도권 세 군데와 중원에서는 그 전국적 민심의 바로미터를 한번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네. 전통적 야권 지지층에게 광주나 호남표가 갖는 의미, 풍향계적, 이런 계도 기능,
시그널 라이트 기능이 죄송합니다. 영어로 써. 신호등 기능 같은 게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우리는 현대사에 있어서 특별한 정치적 경험을 갖고 있는 것이니까 네. 이런 곳에서의 민심을 테스트해 본다는 차원에서는 반드시 필요하죠. 그렇지만 이게 지금 제가 말한 지역들이 공교롭게도 서쪽 라인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어느 한쪽에만 치우쳐서도 안 되겠다. 이를테면 강원도 같은 데서는 한번 해볼 수도 있는데 강원도가 정치 지형이 상당히 지금 오묘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리고 원전이라는 새로운 갈등 요소도 있고 해서 쉽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지금 우리 노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 우리도 이제 민주 새누리 당신들과 똑같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당이니까 모든 선거에 다 내겠다. 저는 그것은 현실적으로 현명하지도 않고 가능성이 높지도 않고 굳이 그럴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국회의원 지금으로부터 2년 반쯤 후에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에 가서는 요번처럼 해서는 안 되겠죠. 네. 그때는 좀 자, 뭐 자연스럽게 이번 선거 지방선거에 등장하는 세력이 세 세력으로 크게 네. 이렇게 대별이 되는 것 같아요. 새누리, 민주 그리고 안철수 신당 세력. 네. 각각이 선거가 끝난 뒤에 성공했다고 평가받을 만한 조건은 뭐가 되겠습니까? 우선 성패의 기준을 가를 잣대를 무엇로 보느냐가 제일 중요할 텐데요. 네. 아까 첫 저에게 질문을 주신 거가 뭐가 이슈가 되겠느냐. 네. 그래서 저는 정권 심판으로 모아지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그 기준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정권 심판을 당해야 하는 새누리당, 집권 여당 측으로서는 효과적으로 방어하면 성공했다고 보겠죠. 예. 공격하는 민주당이나 뭐 안철수 신당의 정치적 스펙트럼도 저는 새누리당보다는 민주당 쪽에 조금 더 가까우리라고 봐요. 적어도 과거사 문제에 관해서는. 네. 그렇다고 보면 공격자의 입장인데 정권을 심판했다. 박근혜 정부의 실정이 뭐뭐뭐다. 그것을 심판한다. 그런데 이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희석되어서는 안 되는 것은 이를테면 새누리당이 이겼다고 해서 네. 지난 18대 대선에서 치러졌던 국가기관에 의한 국기문란, 네. 선거 불법 개입 이것마저 면죄부를 갖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정치적으로 그렇게 해석될 소지는 있을지 모르나 그건 분명히 지금 사법의 영역에 가 있는 것이고 처벌을 하느냐 마느냐는 실정법에 어떤 점이 저촉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가 설령 몇 석을 이겨서 이번 선거는 토탈 새누리가 이겼다고 봐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 때 있었던 국정원, 사이버 수사대, 군 줄줄이 지금 고구마 캐듯 나왔지 않습니까? 네. 이것들까지 유야무야 한다거나 국민들로부터 사후 승인을 받았다라고 만약에 한다면 그것은 정말 아전인수의 대표적인 것일 뿐더러 그건 사법 정의를 세운다는 차원에서도 맞지 않고요. 네. 야당 측에서는 당연히 그걸 공격하겠죠. 근데 그것만 공격해서는 저는 선거를 이끌어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야당이 보여줬던 그 지리멸렬함을 완전히 환골 탈퇴할 수 있는 가능성과 비전을 보여주지 않는 한 이기기 힘들 것이다. 그래서 성패의 기준은 정권 심판과 그동안의 자기 반성, 그다음에 앞으로의 비전 이런 것들이 묶이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도 우리 청취자분들도 상당수 그런 관심을 가지실 텐데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몇 석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광역자치단체장인 네. 경우에 몇 석을 유지하면은 야당이 이겼다고 본다. 아니다. 이런 기준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네, 있죠. 당연히 있죠. 우리가 정성적 평가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선거야말로 가장 정량적 한 표라도 많은 사람이 이기는 거고 승자가 모든 걸 갖고 이제 배분권을 쥐는 건데 현재 지금 지자체장들 두 손가락으로 다 꼽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 현재의 세력 분포는 우리가 익히 아는 것이고 거기서 각자 지금 지켜낸다면 수치상으로는 무승부겠죠. 똑같은 플러스 마이너스 장사를 한 거니까. 네. 그런데 어디를 얻느냐. 이를테면 서울시를 누가 차지하느냐와 제주지사를 누가 가지고 가느냐. 이것은 특별히 두 지역을 거명해서 두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조금 속상해하실 대목은 있겠지만 분명히 정치적 함의의 차이가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네. 그런 점에서 따진다면 야권은
안철수 신당과 민주당이 어쨌거나 이번 선거에서 연대보다는 경쟁으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그건 안철수 신당의 정체성을 위해서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그렇다고 보면 선거 지형이나 환경이 좋지는 않지요. 그렇다고 보면 현재 점유하고 있는 각 당의 의석수가 아니라 이제 단체장 수. 단체장 수가 변동될 소지는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특별한 정치적 모멘텀이 있지 않는 한 새누리당이 크게 힘들게 치르지 않아도 될 선거다. 악재가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 몇 석을 차지하느냐는 최종적인 숫자만 놓고 본다면 그럴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그 과정에서 야권이 어디다가 힘을 모아서 어디는 지켜내는 어디를 잃더라도 예. 이 과정에서의 여러 컨비네이션과 경우의 수는 대단히 중요하겠죠. 그런 점에서 어떤 사람을 어디로 보내느냐가 중요한 것은 뭐 두말할 필요가 없고요. 예. 자, 지역별로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 안철수 신당 세력하고 민주당이 경쟁 관계일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대표적으로 뭐 호남에서는 경쟁이 치열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지지율 추이도 보면은 안철수 신당이 좀 앞서는 것으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것이 과연 선거에 그대로 반영될 것인가? 여기서 연대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전문가들은 거의 없더군요. 그렇죠. 호남에서의 연대는 서로가 생각할 수 없는 거고요. 방금 네. 우리 노 앵커님께서 아주 점잖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지금 시점에서 해본 여론조사로는 격차는 상당히 나죠. 솔직히 예. 말씀드리면 네. 민주당은 전국적으로 했을 때 한 9% 정도, 최근 갤럽에 의한 거고 네. 9% 정도인 반면에 안철수 신당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네. 30%를 좀 상향 돌파해서 새누리당이 한 34, 5 정도고 네. 안철수 신당은 32 정도를 보이고 있으니까 이건 뭐 대단히 박빙이고요. 민주당과의 비교는 의미가 없을 정도로 아주 높은 네. 고공행진인데 한 가지 이런 점은 재밌습니다. 안철수 개인의 인기도를 조사해보면 지금 한 20에서 한 22 정도거든요. 근데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안철수 신당은 32, 3. 그래서 새누리당과 비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참 재밌는 대목이에요. 이게 과연 계속 선거 때, 6개월 후인 선거 때까지 추동력 있게 끌고 나갈 것인가? 만약에 그렇다면 눈덩이 이렇게 구르면서 눈덩이가 커지듯이 이건 아주 파괴적인 힘을 가질 겁니다. 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영입이 된다거나 또는 내걸어야 할 정강 정책 그다음에 주요한 이슈들에 대한 명백한 입장 네. 이런 것들에서 안철수에게 지대를 걸고 있는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끌어오지 못한다면 그리고 새누리와 민주당에 가 있는 사람 중에서 염증을 느끼거나 실증을 느끼거나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끌어모아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네. 지금 갑자기 어디서 1000만 표가 새로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인구가 늘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네. 기존의 유권자들 중에서 어떻게 움직여서 견인해 내느냐가 항상 선거의 포인트인데 그 점에서는 지금의 32% 정도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곳이 호남이란 말이죠. 네. 호남이 광주, 전남, 전북 이 세 곳인데 정치적 정서가 조금씩 달라요. 전북 다르고 전남이 좀 항상 다릅니다. 네. 그리고 광주와 전남도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거기는 그렇게 다르다고 하기는 힘들 정도인데 전북에서의 안철수에 대한 인기가 훨씬 강한 편이죠. 네. 그러면 이곳에서 민주와 안철수는 결코 연대는 불가능한 것이고 어차피 서로를 이겨야 자기가 당선되는 거니까 새누리당은 좀 낮다고 봤을 때 그러면 여기에서 누가 2석을 확보하느냐가 아주 앞으로는 중요하겠죠. 야권의 전통적 호남 기반이라는 점에서는. 네. 그러니까 좀 전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호남에서. 대단히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고 1월 1일 양력 설날부터 점쟁이가 될 수는 없을 텐데. 그러니까 호남은 어찌됐든 지금 민주당이 뭐 여당인 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여당 프리미엄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또 조직도 안철수 세력에 비해서는 훨씬 탄탄한 막강하죠. 것이고. 네. 30년 이상 된 게 있는데 네. 기득권 그러니까 안철수 측의 논리는 이거 아닙니까?
야권이 분열된다. 그래서 새누리에게 어부지리를 주니까 그래서야 안 되지 않느냐. 연대해라. 네. 라는 것은 기존의 2당 구도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네. 나 안철수가 하고 싶은 것은 양당제 깨고 다당제 가보자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 점에서는 이해가 확연히 갈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실험시키고 안철수가 옳았다고 입증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이 또 호남이고. 예. 저는 최소한 안철수 측에서 한 석은 확보할 수 있다고 봐요. 전남북 광주 중에서. 네. 그럼 양쪽이 하나씩을 가지면 나머지 한 군데가 남겠죠. 거기를 누가 차지하느냐인데 광주에서 광주 직할시에서 재밌는 승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전남지사와 전북지사는 양쪽이 하나씩 균분할 가능성이 있겠다. 그럼 안철수가 전남북 중에 어디를 이길 것 같냐? 이렇게는 묻지 말아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걸 여쭙고 싶었습니다. 네. 세 곳 중에서 한 곳이라도 광역단체장을 안철수 신당 측에서 확보한다면 네. 그 실험은 성공한 것이 아닌가. 맞습니다. 예.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아픈 대목이죠. 네. 전통적 조금 격한 표현이지만 허수아비만 꽂아놔도 된다는 호남에서 네. 전남북 광주 세 곳은 항상 당연한 걸로 여겨놨는데 그중에서 하나를 뺏긴다? 잘못하면 2개까지 뺏긴다? 이건 민주당으로서는 거의 괴멸 직전까지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2석을 안철수 측에 준다면 네. 그 가능성이 높다고는 보지 않지만 네. 하나만 얻어도 안철수로서는 대단한 성공인 거죠. 네. 그리고 그런 분할이라는 것이요. 네. 하나든 둘이든 간에 네네.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서울에 지금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안정적인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좀 부적절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서울은 제쳐놓고요. 네. 그것이 이제 크게 민주당의 박원순 시장이 당선된다 하더라도 민주당의 성공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 없습니다. 같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남의 광역단체장 세 곳 중 하나를 다른 당에 빼앗겼다라고 하면 전국적인 선거의 결과 무관하게 네. 민주당에 대한 평가가 그 면에 있어서 특별하게 또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 일단 다른 곳에서 선전을 해서 네. 일단 강원도도 지켜내고 인천도 지켜내고 경기도 만약에 탈환을 한다고 칩시다. 네. 그러면 이건 실질적으로는 대단한 민주당의 압승이죠. 네. 서울을 지켜낸다는 지금 우리 노앵커님의 전제 하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남에서 안철수 측에게 하나를 내주었다라면 나머지 지역에서의 선전이 빛을 발할 수밖에 없다. 네. 그것은 민주당 당신들은 대대로 호남에서 먹고 살아라라는 지역정당화의 의미가 아니라 자기 전통적 지지 기반에 대한 끊임없는 확신과 지지를 끌고 나가면서 수권정당, 새로운 비전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을 준다라는 것을 테스트받는 시험대에 오르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밖에 가서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외치에서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외교를 성공했다고 하는데 사진에는 많이 났겠지만 내치에서 잘 못하면 우리가 느끼는 건 뭡니까? 외국 순방할 때 며칠간 화려한 스포트라이트와 외국어 연설과 한복의 맵시 2, 3일 정도 외신에 사진 몇 장 뜨는 건 중요하지 않잖아요. 네. 우리 국민의 생활을 규정하는 건 내치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자기의 전통적 지지 기반들로부터 외면을 받았다라는 것은 밖에서 이룬 일정한 소득이 언제라도 놓칠 수 있는 대단히 취약한 승리라는 것을 내포할 수 있겠죠. 예. 영남은 어떨까요? 아쉽게도 그리고 대단히 참 유감스럽게도 지역 감정의 벽이 아주 높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최근 유행하고 있는 변호인이라는 영화에 보면 그런 대사가 있더군요. 바위는 크지만 죽어 있어서 산 계란이 바위를 타고 넘는다. 네. 참 중요한 함의를 갖고 있는 말인데 아직 지역 감정이라는 괴물의 바위는 계란이 이겨내기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더군다나 지난 1년간 치러졌던 온갖 무슨 종북인이 하는 이념 논쟁도 결국은 귀착점을 보면 여러 가지 여론조사나 이런 걸 보면 지역 간에 아주 확연히 인식의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가 실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정말 몇몇 헌신적인 정치들이 모든 걸 내걸고 네. 정권적 차원에서 끊임없이 공을 들여야 될까 말까 하지 않느냐. 그런데 2, 3년마다 한 번씩 중요한 선거가 있고 우선 당장은 이겨야 하니까 네. 꽃감을 빼먹어야 달고 맛있으니까
또 지역 감정에 편승하죠. 저쪽의 응집력이 강한 거 우리 봤지 않습니까? 이제 그 개표 방송을 예상을 해보면요. 네. 과거에는 뭐 영호남이 각각 다 단일색으로 딱 양분됐다가 이번에는 이 안철수 신당 때문에라도 호남 지역은 색깔이 섞일 것 같아요. 적어도 그 지지율 분표, 득표율 분표를 보면.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남 지역은 단일색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단 말이에요. 네. 자, 뭐 선거 결과에는 지금 선거 결과에는 좀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이번 선거 결과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호남의 선거 결과가 영남의 유권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저는 그것이 좀 궁금해지더군요. 의식 변화를 촉발해야 네. 호남에서의 지금 각 당의 지지율 분포가 바뀌리라고 보는 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네. 즉 민주당이 기존에 누렸던 최소한 60, 70 또는 뭐 지역에 따라서 8, 90%의 몰표가 분명히 낮아질 터인데 네. 그럼 호남에서의 그런 급격한 정당별 지지율의 변화를 여타 지역 사람들이 어떻게 읽어내느냐 그리고 어떤 변화를 촉발받아야 하느냐 네. 저는 거기에 한국 정치 문화의 선진성 또는 한 단계 나아가는 이게 달렸다고 봅니다. 뭐 저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건 영남 쪽에서 계속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서 누가 나와도 한쪽으로만 몰아간다면 안 그래도 그쪽은 인구 분포상 많잖아요. 예. 그런데 계속 그런 현상이 심화되고 적어도 유지된다면 선거를 통해서 뭔가 정치의 질적 변환을 이룬다거나 그것을 기대하기에는 우리는 또 한 번 슬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는 정치적 자각 이런 것이 필요하고 영남 지역에 나아가는 사람들의 끊임없는 메시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영남 지역에서 출마가 예상되는 뭐 김영춘 또는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대구에 나왔던 네네. 김부겸 의원. 죄송합니다. 김부겸 이런 주요 정치인 또는 출마 예상자들이 얻을 득표력, 득표율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세대 간 대결 양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득표율의 변화가 세대들에게 영향을 미쳐야 하죠. 저는 이번에 안녕하십니까 데자부 신드롬에서 희망을 봅니다. 그건 20대끼리 SNS에 익숙한 20대들이 왜 촌스럽게 전지의 추운 날 손 호호 불어가면서 매직으로 썼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보고 왜 물결처럼 퍼지겠습니까? SNS에서 하면 그거 1, 2초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써놓은 거 이렇게 카피해서 붙이고? 저는 그거에서, 그리고 그게 대학생들끼리만 유통되고 그랬었나요? 그건 아니죠. 예. 나머지 세대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지난 12월 28일이던가요? 그 추웠던 날, 일요일 집회 가봤더니, 여지껏 열렸던 집회 중에서 저는 젊은 사람이 그렇게 많이 온 거 처음 봤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단초를 본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그 제비 한 마리 가지고 봄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앵커께서 굉장히 중요한 점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호남 지방에서의 변화가 영남 지방에서 제대로 읽어준다면 그리고 자신들의 정치적 각성과 변화로 이어진다면 저는 지역 감정을 깨트릴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점을 위해서 안철수 신당이 기여한다면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충청 지역에서 민주당과 지금 뭐 중남북이 다 민주당 그 도지사가 있는 곳이잖아요. 네. 여기서 안철수 신당과의 연대 가능성이 있나라는 그런 의문이 있어요. 궁금증이 있습니다. 네. 일단은 충청도 역시 지금 세 군데죠. 네. 충남북과 대전인데 여기도 충북과 충남의 정치적 정수가 좀 달라요. 네. 많이 달라요.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많은 걸 단체장으로만 보면 여당인 셈인데 지난 대선을 치르면서 정치적 정서가 상당히 바뀌었습니다. 네. 그리고 세종시라는 새로운 변수도 있을 것이고 항상 충청이 전국 단위 선거에서 캐스팅 보트를 해왔던 걸 우리가 아는 거고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러니까 안철수 신당이 당 간판을 건다는 전제하에 네. 당대 당 차원의 연합은 아니지만 지역별 선거구별 연대나 제휴는 있을 수 있다. 또는 후보 간 왜냐하면 충청 남도끼리 후보들 뭐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거든요. 예. 밖에서 왜 너희들 연대하니 이렇게 시비 걸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저는 부분적으로 연대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이곳이 아주 지금 득표율상으로나 정치 정서상 누구도 절대 우위를 장담하기가 대단히 힘든데 새누리당이 예전 4년 전 지자체장 선거만 놓고 보면 4년 전에 비해서 상황이 좋아진 건 확실합니다. 그건 박근혜 효과라고 봐도 좋은 것이고 예. 그다음에 뭐 충청 지역의 맹주를 자처하고자 하는 뭐 이완구 등등 몇몇 사람들의 활약도 있는 것이고 아무튼 이 정부 들어서면서 충청도 파워가 좀 세진 건 사실이에요. 예. 현실적인 의미에서. 그러면 선거랑은 결국 이기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는 정치적 연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충북에서 연대가 일어날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다고 보고 충북은 민주당의 강세가 상당하니까 예. 대전과 충남 지역 둘 중에서 어떤 식으로든 경우의 수에 이런 교섭은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도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충청 지역에서 또 커 보이는 것이 지난해 총선에서 네. 또 여당이 이겼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도 뭐 다른 선거긴 한데 결국은 이제 뭐 지역 유권자들이 합해지면 도지사를 뽑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대선 또 거치면서 박근혜 효과를 한번 탔고 예.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보면 충청 지역이 여당이 유리한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이라고 저는 아직은 봅니다. 그런데 민주와 안철수 신당 측에서 연대가 효과를 받으려면 그 이펙트가 아주 커야 되고 효과가. 네. 그다음에 정서를 움직여줘야 돼요. 아무개끼리 합쳤는데 전혀 관심을 끌지 못하면 그냥 갑돌이와 갑순이가 만났어. 아 그래? 그럼 물라방앗간에서 잘 지내겠네. 이런 건 놀라운 뉴스가 아니잖아요. 엉뚱한 사람끼리 만나야죠. 네. 그래야 관심이 쏠리는 거고 연대의 효과. 그러니까 그 선거로만 득표 전략으로만 따지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아주 일찍 해버려도 전혀 의미가 없어요. 연대가 선거를 불과 뭐 어느 정도 앞두고 이루어져야 꼭지점에 이르는 거죠. 물론 네. 하루 전날 하는 건 의미가 없겠지만 예. 그런 점에서는 저는 새누리당이 전반적으로 강세인 건 사실이나 누구로 통합된 어느 연대 후보가 정권의 실정의 문제를 명확히 건드리고 그 점을 집중적으로 타겟팅한다면 저는 할 수는 있겠다. 다만 현재 국면으로는 여당이 조금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네. 충북에서는 뭐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이 경쟁할 것으로 예상하는 건가요? 그렇진 않고요. 민주당의 강세가 예상되기 때문에 안철수 신당에서 그에 비필적할 만한 사람을 찾기가 좀 쉽지 않지 않을까. 그리고 어설피 냈다가 져버리느니 뭐 전략적 정략이 아니라 네. 전략적 차원에서 후보를 안 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만큼 민주당이 좀 강한 건 사실입니다. 네. 현 지사가요? 개인적 개인적 파워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많은 각종 선거에서 별로 안 져본 사람이에요. 그쪽 동네에서는. 네. 그 의원으로 나와도 됐고 지사로도 나와도 됐고 그래서. 네. 강원은 어떻습니까? 여기가 말씀드리기가 참 애매한데 우리는 강원도에 대해서 그동안 잘못된 편견을 갖고 있었죠. 대북 접적 지역이니까 저 사람들은 항상 레드 컴플렉스가 많을 거고 무조건 새누리를 한 나라. 네. 이른바 뭐 구공화당, 박정희 시대의 공화당 이래로 계속 기호 1번만 찍었을 거라고 생각해 왔는데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를 거치면서 한번 국회의원 총선에서 큰 변화도 겪었고 네. 지금은 이제 정치적 금지 활동에 묶여 있지만 이광재 전 도지사의 선출도 보았지 않습니까? 네. 최문순 지사가 이겼죠. 지명도에서는 뭐 엄기영 앵커도 작다고 할 수 없는데 최문순 전 지사가 결국 이겼어요. 즉 수성을 한 건데 그리고 지금 그런데 지난 총선에서는 아주 또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그냥 새누리당이 한 석도 안 내주고 싹쓸이로 다 보따리 싸서 챙겨버린 곳 아닙니까? 네. 그렇다고 가장 최근에 치러진 큰 선거로 보면 당연히 도지사 선거도 야당 측에서 보면 무망해야 하는데 선거가 재밌어요. 지금 강원도지사의 이른바 여권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이
그렇게 뭐 지명도에서건 뭐에서건 그렇게 좀 감동도 파워도 있지 않아요. 지금 현재 춘천시장을 하고 있는 뭐 이 시장이라는 분하고 무슨 하이원 리조트인가 거기 무슨 저 스키장 이런 거 있을 거예요. 거기 대표를 맡고 계시는 아주 뭐 경영 능력은 탁월하다고 하는데 예. 정치적 지명도 이런 건 좀 떨어진 이런 분들이 거론되고 있고 나올 만한 분들은 다 불출마 의사를 해서 의외로 최문순 지사 입장에서는 상대가 좀 약해주니까 네. 통선 때 성적표는 안 좋았지만 선거랑 결국 내가 누구랑 싸우느냐의 문제잖아요. 그 그렇죠. 점에서는 그리고 지금 갤럽이니 뭐니 여론조사를 해봐도 현지 지역 신문들을 봐도 최문순 지사가 아직까지는 상당히 큰 차이로 이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총선 때 보여줬던 민심하고는 확 다른 거죠. 그러면 이걸 중요한 거는 이 다음번 총선이나 이 다음번 대선에서 지금 확연히 다를 두 개의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예. 여기에 그 새누리당이 후보를 좀 뭐랄까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울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만약에 욕심을 부린다면 그리고 저곳을 꼭 차지해야 하겠다고 한다면 사람을 찾아서라도 내려보낼 수 있겠죠. 예. 뭐 청와대에서 비서실장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어디 공기업의 사장으로 내보내는 거야 낙하산이라고 막 욕할 수 있지만 정치적 인물을 뭐 서청원 의원 같은 사람이 화성에 나갔던 게 사실 그게 뭐 연고가 있었나요? 뭐 가면 가는 건데 네. 도지사 선거는 행정가인 측면도 있고 네. 국회에 가서 정치하는 중앙정치하는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생활 밀착형이 좀 강조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단지 그냥 호적상 내가 강원도에 조금 연고가 있는 유명한 사람 하나 갖다 놔서는 힘들 것이고 거기에 뭐 좀 연관이 그러니까 밀착도가 많아야 되는데 그런 가용 자원을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때는 뭐 김진선 이런 양반은 아주 유명하지만 이미 3선 다 끝난 양반이니까 네. 나갈 수 없고 그래서 새누리당이나 청와대에서 그렇게까지 무리를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오히려 수도권이나 중원 이런 데를 지켜냄으로써 사실 새누리당은 지금 걸 유지만 해도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디 한 군데의 여부지 3당 대립구도로 갔을 때 여부지를 이용해서 한국에 더 따면은 자기는 그것을 정치적 선전에 극대화하면 되는 것이지 강원도를 탈환하기 위해서 막 일단 가용 자원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요. 앞서서 이번 6.4 지방선거의 가장 큰 쟁점이 정권 심판론이 된다면 네. 경쟁력만 있으면은 탈환해 오기 용이한 곳이 어디겠는가. 그러면 강원도가 딱 떠오르거든요. 총선도 이겼고 대선도 이겼고. 네네. 그런데 사람이 없어서 무리하지 않고 그냥 두기에는 예. 아까 말씀하신 정권 심판론이라는 그 화두가 예. 좀 심각해 보인다는 거죠. 네네. 그런 측면에서 엄기영 씨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재출전이 되는 건데, 네. 그러니까 리턴 매치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럼 강원도는 그냥 MBC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엄기영 지사가 비교적 유리하게 이끌고 가던 국면을 놓친 사건이 그 강릉에서 있었던 무슨 뭐 불법 전화 부대 네. 이게 3일 전인가 터져가지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엄기영 지사의 재출전시키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만한 인적 자원이나 지명도 차원에서는 없는데 저는 엄 전 사장의 개인적 캐릭터나 스타일상 또 한 번 사실 그 선거판이란 건 바지 걷어붙이고 옷에 흙탕물 많이 튀를 각오하고 진창에 확 뛰어드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점에서는 좀 투지나 이런 게 조금 약한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강원도 선거에서는 특히 산맥의 저쪽 동쪽 관동 지방에서는 원전에 대한 게 아주 큰 이슈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삼척 영덕과 함께 원전 벨트로 되어 있는 곳인데 네. 그건 후쿠시마 이 직전에 된 거고요. 네. 그리고 나서 후쿠시마 일본 대지진 사태가 터졌고 원전에 대한 공포 이거 아주 지금 전세 트렌드는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반대가 만만치 않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가 굉장히 핸들링하기 힘든 뜨거운 감자고 이것은 비단 강원도 삼척 지역이나 강원도민들만의 문제는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인 관심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새누리당이 물론 욕심이야 나죠. 강원도를 탁 뺏어오면 봐라. 정권 심판 택도 없는 얘기 아니냐. 우리가 이겼단 말이야. 그렇긴 한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아직은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6개월 남았으니까 예. 올 2, 3월을 지내놓고 보면 좀 윤곽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수도권 선거는 늘 관심에 초점에 있어요. 예. 인천, 경기, 서울. 이 세 곳을 이제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이 이제 패키지로 놓고 딜을 할 가능성 있겠습니까? 저는 그 가능성은 지금 정치 지형상으로는 패키지 딜은 좀 어렵다고 봅니다. 우선 이게 참 변수가 많은데 우선 서울시장의 안철수 신당이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서울시장 선거에 후보를 내느냐 안 내느냐. 네. 내면 누구를 내느냐. 저는 가장 핫한 것은 경기지사 자리를 놓고 버리는 걸 거라고 보고요. 예. 인천시장은 현 송영길한테 한 번 더 할까 말까 이거를 정하는 걸 거예요. 인천은. 서울시가 애매할 수 있는 게 지금 거론되는 사람들 중에서는 누가 나와도 박원순 시장이 이기는 것으로 시뮬레이션이 되는데 네. 호남 출신이자 비교적 이미지가 좋았던 김황식 전 총리를 새누리당이 영입해서 내보낸다면 이거는 한 가지입니다. 영입입니다. 네. 추대. 이렇게 당 내부 경선 이런 거 안 하고 공무원 오래 한 사람들은요. 당내 경선 하자 그러면 안 해요. 네. 내부에서 질까봐. 네. 그러니까 본고사 쳐서 서울대 수석으로 들어갈 자신은 있는데 예비고사부터 치라 그러면 자존심 상하는 거죠. 근데 나머지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서울시장 해보겠다고 새누리당에서 일테면 정몽준 등등 해가지고 자 김황식 시장 총리로 단일화 합시다. 그러면 그러세요. 저는 그렇게 될 것 같진 않아서 조금 유동성이 있어 보이는데 어쨌거나 그것을 절차를 넘어서 김황식 전 총리가 나온다면 그건 네. 상당한 박빙이 되고 박원순 시장 측도 긴장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안철수 당에서 누군가를 낸다면 지금 이계환 전 의원 이렇게 거명되고 있지만 그분이 한 5, 6%만 얻는다고 쳐도 박빙 시소 게임에서는 승부를 바꿔버릴 수도 있는 거죠. 네. 그 과정에서 안철수 당이 어떤 전략적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시장을 다시 한번 후보를 내지 않음으로써 박원순을 도와주는 대신에 이를테면 경기에서 뭘 한다거나. 네. 근데 이것을 대놓고 말하기란 참 애매하잖아요. 오히려 쉬운 것은 대선 후보 자리였어요. 네. 문재인 안철수 때 딱 1대1로 붙어서 그건 비밀 협상도 할 수 없는 거지만 지금 이거는 서울, 인천, 경기가 이렇게 함께 맞물려 돌아가는 틀 속에서 마치 왜 옛날에 그런 장난감 있지 않았어요? 이렇게 돌려가지고 맞추는 거. 예. 그런 거, 그러니까 얘를 맞추면 얘에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네. 서울이 그런 점이 하나 있고, 제가 경기에 좀 더 큰 정치적 의미를 짧게 말씀드릴게요. 부여하고 싶은 점은, 김문수 지사가 많은 호오를 낳고 있는 정치인이지만, 어쨌거나 대권 주자라면서 불출마를 했단 말이에요. 나와도 되는데. 그런데 그를 뒤이을 것으로 여겨지는 새누리당의 잠재적 예상 출전 선수들이 좀 그렇게 좀 지명도는 이런 좀 약간 낮은 편이에요. 그에 반해서 민주당은 임창열 지사 이래로 탈환해야겠다는 의지가 아주 강하고 지금 최고로 공을 들이고 있는 분이 원혜영 의원인데 네. 이미지도 좋고 부천에 자기 또 아버님 원경선 목사님에서 연고도 상당히 있고 예. 당내 신망이나 두루두루 사람 관계 이런 것들 참 좋은데 이곳에 오래전부터 공들이고 욕심내고 했던 김진표 의원은 또 연고권을 강하게 주장하고 그러면서 또 한 번 유시민 단일화 때 아픔도 있고. 네. 제가 최근에 원혜영 의원 측에서 지금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분하고 아주 최근에 한번 자리를 했는데 의외로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분은. 김황식 전 총리를 경기로 내보낼 가능성을 생각해 봐야 한다. 지금 우리는 김황식 하면 무조건 다 서울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박원순 시장은 대단히 강하다. 그래서 누구를 내도 이기기 힘든 건데 김황식이라는 매우 좋은 정치 자원을 서울에 냈다가
만약에 안 되면 옛날에 정원식 전 총리가 뭐 밀가루도 뒤집어 쓰고 했던 유명했던 정원식 총리가 서울에 시장에 나갔다가 안 된 적은 있지만 네. 그거하고는 의미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분을 경기로 돌리면 상당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뭐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아주 A급, B급으로 나누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비중하니까 그래서 김황식 전 총리가 결국은 경기도 쪽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자기들은 그걸 염려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그게 뭐 원혜영 캠프만의 관측일지 어떨지는 관심 있게 지켜봅니다만 민주당에서는 원혜영이 공을 들이고 있는 반면에 지금 저쪽에서 새누리 거론되는 게 남경필 5선인데 안 나오겠다고 하니까 네. 정병국 의원이나 원유철 의원 정도인데 사실 정치적 중량감은 조금 떨어지죠. 그렇죠. 비해서. 그런데 경기를 만약에 새누리가 놓친다면 이번 선거 다음 날 각 신문의 해설 기사를 쫙 쓸 때 패배라고 봐야죠. 새누리당의 패배. 그렇게 되겠죠. 네. 네. 왜냐하면 서울시는 지금 어차피 놓쳐 있는 상태니까. 인천을 서령 이긴다 한들 경기지사를 내주면 저는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가장 치열하게 붙는 곳이고 여기서 안철수 신당은 존재 입증을 해야 됩니다. 사실 서울시장에 내보내서 박원순을 이길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 엄밀히 말하면. 그러면 괜히 내서 박원순 떨어뜨리는 데 기여하기보다는 거기는 어떤 전략적 판단을 해주고 경기지사를 확보한다면 안철수 신당은 만약에 호남에서 하나 얻고 경기지사를 만약에 얻는다면 용이 뭐 날개를 달았다고 해야 되나요? 대단한 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지역별로 보니까 제주도 한 곳이 남았는데요. 예. 뭐 최근에 그 현 지사의 새누리당 입당도 있었고요. 예. 또 뭐 서귀포 시장에 무리를 일으키기도 했고. 예. 어떻게 될까요? 참 제주도는 육지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그 격리감, 네. 거리감, 그다음에 4.3이라는 특유한 역사 경험, 그다음에 섬 특유의 뭐 우리들은 그냥 흔히 말하기 좋아 배타성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은 또 그 용어 싫어하시더군요. 아무튼 묘한 정치성을 갖고 있고 정치 의식도 대단히 높죠. 네. 그다음에 참정 의식도 높고 그리고 뭐 국회의원 3명 뽑을 때 항상 또 갈려요. 네. 여당, 야당, 무소속 이런 그러게요. 식으로. 네. 그런데 저는 지금 우금문 현 지사의 새누리당 입당은 전형적인 구시대 정치의 표본이라고 봅니다. 네. 이 당 저 당 다 옮겨 다니다가 개인적 사고도 쳐서 무슨 좀 추문 관련해서 그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있었죠. 네. 네. 그런데도 뭐 개인 인기가 좋아서 됐다고 치고요. 선거를 얼마 앞두고 다분히 전략적인 선택으로 보이는 입당을 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을 또 한번 뽑아준다면 제가 뭐 특정 이런 말 방송에서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전망인데요. 우리 정치 문화가 한 단계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조금 안 좋은 요소로 보여지고 정말 그분이 파워풀해서 제주 사람들이 꼭 뽑아야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저는 그런 점에서 관심을 갖고 싶어 보고요.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근데 의외로 제주가 그게 견고해요. 네.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네. 그 선거 이후 상황을 간단히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여야로 그냥 크게 나눠서요. 예. 야당이 진다면 또는 뭐 여권이 패배했다고 평가를 받는다면 그 이후에 여야의 내부 어떤 지각 변동, 어떤 정치적인 상황 변화 이런 점을 좀 총괄해서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이전에 답변이 조금 죄송하지만 길어져서 아닙니다. 뭐 시간 가는 줄 듣다 보니까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아, 이게 참 맞죠. 이런 전국적인 선거에서는 선거 행위도 중요하지만 선거 직후에 표심을 통해서 나타난 정치적 의지가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를 읽어내야 되잖아요. 네. 우선 야당이 이겼다고 보면 그건 박근혜 정부 1년 반에 대한 확실한 심판인 것이고 그것의 핵심은 대선 때 이루어졌던 국가기관의 몹쓸 짓거리들에 대한 사람들의 화나 있음, 그다음에 그런 버르장머리는 고쳐야 한다. 제도적으로 고쳐야 한다에 대한 예. 1번일 것이고 표현이 첫 번째 의미일 것이고 두 번째는 권위주의적 제왕적 통치하지 말라. 소통해라. 이명박 정부 때부터 소통 안 되지 않았습니까? 예. 아니 왜 명박산성이란 말이 있고 근해차벽이란 말이 있어야 됩니까? 정권이 왜 바뀌었습니까? 같은 팀 내에 1번 주자와 2번 주자의 바통 터치였나요?
이전 정권과 박근혜 정부는 뭔가 달라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몇 기 정부라고 하고 이름도 붙이고 하는데 다르지 않다면 의미가 없는 거죠. 왜 대선을 치렀느냐라는 근본적 물음이 제기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점에서 여당은 심각한 경종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야당 이겼어도 안철수가 이겼냐 민주당이 이겼냐도 또 세 분 될 수 있는데 네. 그럼 너무 강론이 길어지니까 안철수가 만약에 어디를 얻게 된다면 어떤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야당이 진다고 보십시다. 그 안철수 때문에 뭐 어부지리가 되었건 민주당이 지리멸렬을 했건 사람을 못 구했건 선거 전략을 잘못 짰건 어쨌거나 한 가지 이유로 큰 선거를 놓치는 일은 없겠지만 이런 게 다 합쳐져서 새누리당이 또 한 번 이겼다. 네. 그럼 새누리당은 지금 큰 선거에서 3연승 하는 거잖아요. 예. 지난 19대 총선 이겼지, 대선도 이겼지, 또 지방선거까지 이기면 이건 뭐 탄탄대로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3연승인데 그러면 사실 그럴 가능성이 좀 있어요. 3당 구도로 가고 안철수 신당에서 정체성과 앞으로를 위해서 끝까지 고집을 하고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그럴 가능성이 의외로 있죠. 그랬을 때 그러면 좋아. 이것은 지난 박근혜 정부 출범 전후를 비롯해서 제기된 모든 정치적 문제점들과 소통의 문제 이런 것들을 국민들로부터 추인받았으니까 우리는 여지껏 해온 대로 마이웨이를 더 강하게 가겠다에 대한 국민적 추인인 것이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왜냐하면 표의 심판이라는 거 우리는 1차적으로 그렇게 이어왔으니까. 예. 자기들은 국민들은 결국 우리를 지지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선거 직후에 누구도 당장 대들긴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항상 선거에서 진다는 건 그거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일 힘든 경험이 시험에서 떨어지는 거하고 선거에서 지는 것 같아요. 그럼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만약에 이겼다고 해서 새누리당이 그것을 과신하거나 확대 해석하거나 그렇다면 그거야말로 오판이고 더 나쁜 곳으로 가는 지름길일 것이다. 저는 선거 결과에 어떻든지 간에 저는 선거 캠페인 기간 중에 이게 문제가 되리라고 봅니다만 불통과 소통 이런 걸 놓고 이를테면 홍보수석이라는 청와대 홍보수석이라는 말을 사람이 할 말은 아니죠. 정치적 반대파들과의 불통은 뭐 당연한 거다. 이거는 너는 그래 나는 이쪽만 데리고 가겠다. 이 투 네이션 그 두 국민 전략의 대표적인 표현 아닙니까? 예. 설령 속마음은 그래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인데 저는 그런 오만함은 반드시 걸러져야 된다고 보고요. 대통령이 새해 들어서 지금 뭐 국정원법도 어떻게든 지금 되는 것 같고 예산안도 진통 끝에 통과됐고 하니까 적절한 모멘텀에 뭐 기자회견도 하겠다고 예고가 됐어요. 세상에 네. 대통령이 신년 연두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예고하는 건 내 참 처음 봅니다. 몇십 년 만에. 원래 당연한 건데. 어쨌거나 그런 걸 통해서 스스로 변화하는 왜 항공모함이 커브를 틀려면 상당히 회전 방향이 크잖아요. 네. 조그만 보트는 바로 틀 수 있지만 그렇지만 대통령이 한번 선회를 하는 기미만 보여도 나머지 공직사회나 여타 사회에 미치는 시그널은 크죠. 네. 그래서 대통령 중심제의 이제 파워이자 문제점이기도 한데 저는 선거 전략을 떠나서라도 새해에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제가 아까 작년 이제 오늘 1월 1일이니까 작년이 됐는데 제가 몇 가지로 정리했던 그 전부 다 나쁜 것들이었잖아요. 예. 그것을 본인이 털고 가지 않으면 본인만의 불행이 아니고 우리 불행이니까. 그리고 설령 내년 선거를 이긴다 한들 정통성 시비가 저는 사라진다고 보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게 여권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네. 그 야권 내에서도 이미 뭐 문재인 의원의 행보에 대해서 야권 내부 견제 움직임도 있어 보이고요. 예. 자, 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 예.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는 김한길 대표가 이런 당을 이제 움직이는 당 대표로서 그야말로 어떤 그런 당 내에 머문 인사였다면 예.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해서 뭐 대권 후보로까지 이렇게 부상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요? 체급이 올라가겠느냐? 미들급 정도로 보이는데 무하마드 알리를 연상시키는 헤비급으로 갈 거냐? 네.
민주당이 이겨도 김 대표 뭐 들으면 서운해 하시겠지만 저는 대권 후보 반열로 거론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우선 대표직을 수행해 오면서 지도력에서 우리라는 게 뭐 꼭 어느 특정 정파 진영 사람만 말하는 건 아닌데 리더십을 보여주는 데는 조금 실패했다. 일관성과 철학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다음에 장외투쟁을 하면서도 효과 있게 끌어나가지 못했다. 그 끓는 민심, 부글부글 끓는 민심을 한 군데로 끌어모아서 정치적 에너지화하고 추동시켜 나가는. 네. 그다음에 그걸 더 키워가면 더 좋은 거지만 그 점에서는 좀 실망이었고 민주당이 진다면 지도 체제를 놓고 당연히 뭐 내용이 생기는 건 문제 당연 뭐 김한길 대표 체제 바뀌는 건 당연한 거고 친노와 비노 세력 간의 다툼이 좀 더 노골화될 것이다. 그리고 네. 저는 그 분화가 촉매제를 맞게 된다. 진다면. 네. 그래서 일부는 비노 세력의 일부가 안철수 쪽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죠. 네. 진다면. 그다음에 안철수가 이기면 이건 정계 대격변입니다. 저는 안철수가 이긴다는 말은 호남에서 하나, 호남 이외의 지역에서 하나. 네. 만약에 이걸 얻는다면 이번 선거는 여러 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안철수 대승이고 새누리 대참패고 민주당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짐을 어떻게 쌓아야 되느냐 이런 숙제를 받는 거고 안철수가 패배한다면 역시 한국에서 다당제는 아직 이르다. 네. 양당제 찻잔 속 태풍을 피기가 힘들다라는 점에 모아질 수 있겠죠. 네. 오늘 뭐 속 시원하게 여러 가지 전망을 6개월이나 남은 선거 전망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새해 첫날부터 예. 긴 시간 스튜디오까지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들려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바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퀴즈 정답 시간이 없어서 답만 말씀을 드리죠. 정답 2번 포항 호미곶이었습니다. 자, 새해 첫날 뉴스바 마칠 시간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